이번에는 우리가 외과적 무균술, 내과적 무균술 했을 때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외과적 무균술이라고 하면 멸균을 말하는 거고 내과적 무균술이라고 하면 소독의 개념이라 그랬죠. 그럼 이때 손을 씻을 때도 외과적 손 씻기라는 말은 수술실 같은 곳을 떠올리면 되고 내과적 손 씻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손 씻기를 말하는 거죠. 제가 따로 적진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당연히 아시고 계실 거니까 리뷰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먼저 외과적 손 씻기 같은 경우는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끝을 반드시 위로 와야 되겠죠? 손끝을 반드시 위로 온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팔꿈치는 항상 아래로 간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뭘로 씻어? 뭘로 씻어요? 항생제, 비누 이런 걸 소독제 이런 걸로 씻는 거는 외과적 손 씻기죠. 어디까지 씻어요? 팔꿈치 위에까지 손을 씻죠. 그죠? 몇 분 동안 씻어요? 2분에서 5분. 2분에서 5분 동안 손을 팔꿈치 위에까지 씻죠. 씻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멸균 타올로 어떻게 원형 동작으로 닦는다 라는 말을 했었죠. 그죠? 닦고 수도꼭지를 만지지 않고 발로 페달을 밟아서 잠근다 라는 말했고 손을 씻고 나서 손끝을 팔꿈치보다 아래로 손끝을 위로 가게 하는 이유는 손에 있는 물이 팔 쪽으로 흘러가야 오염을 막을 수 있으니까. 제 말 여러분 이해되시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외과적 손 씻기였어. 반면에 내과적 손 씻기는 어떤 손 씻기였냐면 뭘로 씻었어요? 비누와 물로 씻었어요. 그죠? 비누와 물로 씻고 손끝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래로. 화장실 갔을 때 손 씻는 거 생각해보면 아래로. 그 말은 팔꿈치는 항상 위로 온다는 거. 그죠? 그리고 이때 어디까지예요? 손목까지. 그죠? 손목까지 씻고 그 중에서 특히 더 신경 써서 씻어야 될 부분은 손톱 밑 같은 데는 더 신경 써서 씻고 그죠? 그리고 이 씻고 나서 내과적 손 씻기 같은 거는 교차 감염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손 씻기다 라는 말 했었어요. 그래서 외과적, 내과적 구별하실 것. 그 다음 이번에는 보호 장비를 착용 한번 해볼게요. 그럼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 자, 이때 내과적 무균술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내과적 무균술은 멸균의 개념이 아니라 소독의 개념이었어. 그래서 주로 어떤 환자를 케어할 때 이렇게 했었냐면요. 이 환자가 결핵이 있다 하면은 격리를 해야 되겠죠. 또는 백혈병이 있다 이런 말하면 역격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격리나 역격리는 내과적 무균술로 해야 되는데 이런 환자를 케어할 때 내 유니폼이 오염될까봐 내 유니폼에 균이 묻을까봐 모자나 마스크나 가운이나 장갑이나 또는 안경이나 이런 걸 낄 수가 있거든. 그때 순서예요. 그럼 제일 먼저는 손을 씻는 건 먼저예요. 내과적 무균술에서 손 씻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요. 순서가 머리부터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머리부터 발 쪽, 머리부터 몸통 쪽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장갑 쪽으로 갈게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모자 썼어요. 모자 썼어요. 마스크 썼어요. 그 다음에 가운 입었어요. 장갑 꼈어요. 마지막에 혹시 눈에 책 같은 게 튈까봐 보안경을 마지막에 끼는 거예요. 또는요, 이번에는 보안경을 마지막에 안 끼고 순서대로 한번 또 껴볼까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손을 씻어요. 그러면 모자 썼어요. 그 다음에 모자 바로 밑에가 뭐야? 눈이니까 그때 모자 쓰고 보안경을 끼면 그 다음에 마스크를 낀다고 생각해 봐요.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끼려면 안경을 또 들어서 마스크를 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경을 낄 때는 마스크를 먼저 하고 그 위에다가 보안경을 끼고 그 다음에 가운 입고 장갑을 착용하는 겁니다.
됐나요? 순서 요거 두 가지고, 반면에 이번에는요 수술실 같은 공간에서는 멸균을 강조하는 외과적 무균술이에요. 그럼 외과적 무균술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때 우리 수술실에서 손 씻는 드라마 같은 데서 손 씻는 거 보면은 모자나 마스크를 끼고 있다? 여러분 잘 한번 떠올려 보면, 왜냐하면 수술실에서는 어떤 거가 제일 깨끗해진다? 손, 가운, 장갑, 이게 제일 깨끗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전에 외과적 무균술 했을 때는 모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들 써요. 그리고 마스크 쓴 다음에 항상 뭐야? 보안경 쓰는 거잖아. 여기 내과적에도 모자, 마스크, 보안경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여기까지는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요, 손 씻기라고. 우리 내과적에서는 손 씻는 게 먼저인데 말입니다. 외과적에서는 손을 그 다음에 씻어. 손을 씻어. 이때 항생제 비누와 소독약으로 씻고, 아까 외과적 손 씻기 했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가운을 입어. 이때 가운의 뒤에 끈은 누가 매준다? 다른 직원이 매주고요. 그 다음에 장갑을 마지막에 끼는 거죠. 요렇게 가. 그래서 외과적, 내과적 다릅니다. 됐나요? 참, 그리고 여기서 내과적 무균술에서 내과적 무균술에서 가운을 만약에 입을 때는 어느 끈부터 입어요? 어느 끈부터 묶어요? 우리 끈이 목에도 여기 끈이 있고요. 허리에도 끈이 있거든. 그러면 입을 때는 어떤 거부터 합니까? 입을 때는 목끈을 먼저 입겠지. 목끈을 입는 게 아니라 목끈을 먼저 묶겠죠. 그죠? 그래서 목끈을 먼저 묶고, 그 다음에 어느 끈을 한다? 허리끈을 묶을 거예요. 허리끈을 묶을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이때 벗을 때는, 만약에 벗는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허리끈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허리끈을 풀어요. 허리끈을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목끈을 푸는 게 아니라, 허리끈은 오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허리끈을 딱 만진 그 순간 내 손이 더럽단 말이에요. 그럼 이 더러운 손으로 목끈을 풀면 목에 내 맨살하고 내 손이 닿잖아요. 그래서 목끈을 허리끈 푼 손으로 바로 푸는 게 아니고요. 손을 씻어요. 손을 씻어요. 그 다음에 깨끗한 손으로 어떻게 한다? 목을 만져요. 목끈을 푸는 겁니다. 목끈을 풀어요. 그래서 그림 문제로 나와도 찾을 수 있겠죠. 순서대로 말한다면 벗을 때는 허리끈을 풀고 손을 씻고 목끈을 푼다. 봐주실 것, 네, 같이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외과적 무균술, 내과적 무균술 이런 말을 했는데, 외과적 무균술은 수술실의 개념인데, 외과적 무균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상처 드레싱 하는 거 있죠. 드레싱을 한다 이러면은 외과적 무균술이야. 그 다음에 또 인공 도뇨를 한다 이래 말하면 소변줄 말입니다. 소변줄 꽂을 때 어떤 거? 외과적 무균술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주사약 같은 거 있죠. 주사약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해도 외과적 멸균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주사약을 투약한다. 당연히 주사약 투약할 때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술할 때라든지 이런 상황은 외과적 무균술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질문의 요지는 외과적 무균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꼭 외과적 멸균까지는 필요 없다 이 말이라 그랬죠.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때 외과적 무균술까지 필요 없는 거는 지저분한 거 만질 때 필요 없으니까 덩 적힌 거 필요 없다 그랬어. 그래서 관장, 덩하고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덩하고 관계되는 게 장루. 장루가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인공 항문 만들었을 때 대변 주머니 그거 바꿔주는데, 여기가 지저분한데 여러분 멸균이 필요 없겠죠. 장루 교환할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들어갔다? 위관이라는 말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외과적까지는 필요 없다 그랬어. 그래서 위관 삽입, 위관 영양, 위관으로 삽입해서 영양 줄 때 굳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먹는 약 준비할 때, 이런 먹는 약 주소도 먹는 데 있잖아요. 우리 떨어져도 멸균까지는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귀약, 코약 이런 것도 굳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격림, 내과적 무균술
무균술만 지켜도 돼요. 역격리, 내과적 무균술만 지켜도 돼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적힌 요 네 가지, 요런 여러 가지들은 어떤 무균술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과적 무균술로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거 찾아내실 거. 그 다음에 여기 뚜껑이 있는 용기가 있어요. 그럼 뚜껑이 있는 용기를 내가 이 뚜껑을 들고 있을 건지 내려놓을 건지에 따라서 어떻게 두냐가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거는 뚜껑을 내려놓았는데 이 방법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들고 있지 않고 내려놓았어요. 이 바닥은 지저분하잖아. 그런데 멸균된 안쪽이 바닥에 직접 닿았잖아. 그럼 이거는 좋은 거, 나쁜 거, 잘못된 거죠. X입니다. 그럼 이때 내려놓을 때는 내면이 어디로 와야 된다? 위로 오도록 하고, 들고 있을 때는 내면이 어디로 온다? 들고 있을 때는 아래로 들고 있다. 들고 있을 때도 위로 이렇게 들고 있으면요, 먼지 등이 바로 직접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들고 있을 때는 내면이 아래로 중요하고, 내려놓을 때는 내면이 위로 간다는 거 중요합니다. 보실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격리 중에서 여러분 코호트 격리라는 거 있었죠. 그럼 코호트 격리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동일한 균을 가진 사람끼리 함께 두는 거. 그죠? 동일한 균을 가진 사람끼리 함께 두는 것을 코호트 격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함께 두더라도 그 병상, 침대 병상 간의 거리는 1m 정도는 유지해야 돼. 되셨나요? 요 말보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금방 풀려드린 게 더 중요합니다. 동일한 균을 가진 사람끼리 함께 둔다는 거. 그게 코호트 격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하죠. 역격리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역격리라는 거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주위 환경을 어떻게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거.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서 주위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거. 그거를 역격리라고 한다. 그럼 그 역격리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너무 중요하죠. 그럼 역격리에는 어떤 거 들어갑니까? 화상 환자, 그 다음에 또 백혈병 환자, 그 다음에 장기 이식 환자, 그죠? 그 다음에 조사나, 그죠? 감염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조사나. 그 다음에 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환자. 이런 경우, 또는 부신피질 호르몬 장기 투여자, 면역력 약해질 수 있다 그랬죠? 또는 뭐 암 환자, 감염 예방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역격리를 해야 된다는 거. 결핵은 역격리가 아니고 격리가 되겠고요. 이 역격리도 어디에 속한다? 내과적 무균술에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인성 감염은 내 안에 원인이 있죠. 내 안에 균이 있다고. 내 안에 균이 있다. 어디? 환자 자신 안에 있는 구강 또는 장, 이런데 우리 입에도 균 있잖아요. 장에도 균 있잖아요. 여기에 균이 늘 붙어 사는 거를 정착이라 그래. 그래서 환자 자신의 구강이나 장에 정착되어 있는 균에 의한 감염. 그러니까 내 몸이 약해진 틈을 타서 보통 때는 찍소리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약해지니까 균들이 확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거. 그런 감염은 내 안에 균 때문에 생긴 거죠. 내 안에 균 있다. 내인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복 감염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감염병을 앓고 있는데 비슷한 감염병에 또 걸리는 거. 그래서 연관된 감염병에 또 걸리는 거. 자, 이런 경우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생각하면 되겠죠. 앓고 있는데 또 비슷한 거에 걸리는 거. 이런 거는 중복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차 감염이라는 거는 크로스 엮인 건데 누구 때문에 옮냐면요. 의료인의 손이나 또는 사용기구 있죠. 아까 고위험기구, 중위험기구, 비위험기구 했죠. 그럼 이런 고위험기구나 중위험기구를 콘타를 시킨 거죠. 그랬을 때 환자한테 문제를 줄 수 있는 거. 손이나 사용기구를 통한 감염. 그런 감염은 뭐라고 한다? 교차 감염이라고 하고, 그거를 막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손이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막는 방법은 어떤 게 된다? 손 씻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교차 감염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손 씻기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에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의료 폐기물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서 뭐 몇 개 별을 붙일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의료 폐기물이라는 거 싸그리 다 종류 이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료 폐기물의 이름들, 그리고 이 의료 폐기물을 그 도형의 마크의 색깔들, 그리고 보관기관에서 특징적인 부분들, 이런 거 전부 다 아셔야 돼. 왜냐면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이 쓰여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이때 의료 폐기물은 마크가 어떤 모양입니까?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모양은 똑같아요. 색깔만 검정, 빨강, 노랑 이렇게 다를 뿐이고 똑같다. 이런 건 의료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거든. 그래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잡동사니로 버리면 안 되고 어떤 종류는 어디에, 어떤 종류는 어디에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먼저 격리 환자한테서 나왔던 거 있죠. 격리 환자한테서 나왔던 모든 폐기물들은 무엇이라고 부른다? 격리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격리 의료 폐기물은 어렵지 않아. 뭐라고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다. 격리 환자라는 말이 나오면 격리 의료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격리 의료 폐기물은 다른 사람 눈에 번쩍 좀 띄어야 되지 않을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마크의 색깔이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두 번째 그림 봐봐요. 마크가 붉은색이죠. 그래서 빨강색을 하고 있는 거는 격리 의료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보관 기간이 너무 오래 보관하지 않겠죠. 방치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최대 보관 기간이 얼마냐면요. 일주일이 최대 보관 기간이에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매일 처리를 하죠. 그죠? 최대 보관은 일주일이다. 그리고 마크의 도형의 색깔은 무슨 색이다? 빨강색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면 밑에는 여러분 이제 폐기물의 종류가 이런 거는 무슨 폐기물, 이런 거는 무슨 폐기물이라고 간단하게 중요한 거 위주로는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인체 조직, 장기, 뭐 신체 일부, 동물 실험하고 난 사체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혈액 제제, 혈액 이런 거 있죠. 혈액은 사람 몸에서 나온 거잖아. 무조건 사람 몸에서 나온 거면 그게 피든 뭐 장기든 암세포든 모든 기관 신체 일부든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조직, 물류,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태반 이런 것도 조직, 물류, 폐기물이겠죠. 그죠? 그 다음 이번에는 병리계 폐기물은 어떤 거였습니까? 검사 같은 거 할 때 썼던 거. 그래서 시험, 검사, 임상병리과 이런 것처럼요. 병리계 하면 검사 같은 거 할 때 썼던 도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또는 뭐 여기 배양 용기, 배양액 이런 거 뭔가 검사할 때 쓰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한다? 병리계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거 손상성 폐기물 나왔었죠. 손상성 폐기물은 찔까봐 위험한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바늘, 칼날, 침 이런 거. 그래서 파손된 유리 조각 다치는 것들이죠. 이런 거는 손상성 폐기물이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뭐 조직이나 슬라이드나 이런 것보다 바늘 이런 거니까 부피가 어때? 작지.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손상성 폐기물은 보관 기간이 좀 길어요. 30일이 됩니다. 30일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치과에서 발치하고 나오면 치아 있죠? 있죠, 치아. 그럼 그 치아는 어느 폐기물에 들어가지? 발치했을 때? 사람 몸에서 나온 거 맞나?
맞죠? 그죠? 그래서 발치한 치아, 그거 어디에 속한다? 조직 물류 폐기물에 들어가요. 조직 물류 폐기물. 사람 몸에서 났으니까. 그런데 다른 폐기물에 비해서요. 그 다른 폐기물은 조직, 장기, 기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좀 크잖아. 그죠? 큰데 여기는 보관 기간이 15일인데요. 치아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보관해요. 얼마 보관할 수 있다? 60일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치아 이런 거는 60일. 참고로 60일. 그리고 바늘 이런 손상성 폐기물은 30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생물, 화학, 폐기물이라고 돼 있죠. 자, 생물, 화학, 폐기물은 이거는 버리는 백신 있죠. 유통기한 지난 백신 이런 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잖아. 균이나 바이러스니까. 폐, 항암제 얼마나 약품이 독하겠어요. 암세포를 죽이는 거니까 이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겠죠. 화학 치료제 이런 약품들 있죠. 이런 약품들은 무슨 폐기물에 속한다? 생물, 화학,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약품들 또는 균이나 이런 거, 바이러스 이런 거, 폐, 백신 이런 거, 생물, 화학,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액, 오염, 폐기물 있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걸 떠올려라? 혈액백. 주사 맞고 난 수혈 맞고 난 혈액백. 그럼 이 혈액백 그냥 버리면 여러분 그 백 사이로 피가 스물스물 조금씩 바깥으로 새어 나올 수 있죠. 그죠? 그 줄 사이에서. 그죠? 그래서 수혈 세트상에서도 피가 새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피가 바깥으로 새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피를 머금고 있으면 그건 뭐라고 한다? 혈액 오염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반면 밑에 보시면 일반 의료 폐기물이라는 거 있죠. 자, 일반 의료 폐기물은 어떤 거냐면 말을 끝까지 잘 보세요. 혈액이 묻어 있거나 체액이 묻어 있거나 분비물이 묻어 있거나 배설물이 묻어 있는 탈지면 혈액이나 체액이나 분비물 배설물이 묻어 있는 어떤 거 꺼즈 또는 그런 분비물 배설물이 묻어있는 기저귀 그런 배설물이 묻어있는 생리대 또는 혈액, 체액, 분비물 이런 게 묻어있는 특히 혈액이 묻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일반 의료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지금 조직 물류 폐기물부터요. 일반 의료 폐기물의 종류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까지의 모든 폐기물들은 보관할 때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여기 그림처럼 봉투식으로 된 게 있고요. 상자식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럼 이때 상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마크가 무슨 색이다?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포에서도 노란 상자라고 되어 있죠. 노란 상자. 되셨습니까? 또는요, 여기 그림처럼 비닐봉투처럼 봉투식으로 된 용기도 있어요. 그럼 봉투식으로 되었을 때는 마크가 무슨 색이다?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검정봉투 이렇게 되셨습니까? 검정색 봉투다. 그래서 봉투식으로 되어 있으면 마크는 검정색, 상자식으로 되어 있으면 노란색, 노란 상자, 검정 봉투 이렇게 봐주실 것. 됐나 여러분? 이 폐기물들 전부 다 싸그리 여러분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고로 인체 조직물 중에서 태반 있죠. 태반은 조직 물류 폐기물에 들어가는데 그 태반을 재활용하는 거야. 약으로 쓴다든지 뭐 약품을 만든다든지 재활용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마크가 무슨 색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용 냉장 시설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관 기간을 슬쩍 눈으로 스캔하면 제일 많은 게 며칠이에요? 제일 많은 게 아니라 제일 흔한 거. 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이가 15일 보관하죠. 그죠? 그런데 격리 의료 폐기물은 며칠이었죠? 일주일. 그 다음에 여기 손상성 폐기물 있죠? 바늘, 침 이런 거. 손상성 폐기물은 며칠이었어요? 이거는 30일. 그 다음에 발치했던 치아 있죠? 그런 치아는 며칠이었어? 치아는 아까 60일 보관한다라고 했습니다. 되셨을까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버리고 싶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버리시면 안 돼요. 정리 잘 하세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페이지요. 자, 36페이지에 보시면 감염병 환자 물품과 오염물품 처리입니다. 이건 여러분 보기에서 전부 다 이런 거 언급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1번에 격리실에서 나온 오염물품을 처리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이중 포장 처리해서 버려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역격리실에서 나온 오염물품을 처리할 때 뭐 이중 포장한다. 역격리실 물품을 이중 포장한다. 그 말은 틀렸어요. 왜냐면 역격리는 그 환자가 균이 있는 게 아니야. 그죠? 그 환자가 균이 있었어가 아니라 균이 올까봐, 옮을까봐, 균한테 옮을까봐 떼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격리 환자는 이중 포장할 필요가 없죠. 됐죠? 그 다음에 2번 중요하죠. 감염병 환자가 입원할 때 가지고 온 건 어떡한다? 고압 증기 멸균을 해서 봉투에 넣어 보관했다가 퇴원할 때 돌려준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격리실 안에 간호조무사는 격리실하는 오염구역입니다. 그죠? 격리실 아니니까 오염구역에서는 격리실 문을 손으로 하지 말고 발로 지탱하고 격리실 밖에 주머니에 오염물품 주머니를 집어넣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에 규칙에 따라 격리실에서 사용했던 오염물품, 그 오염물품 뭐죠? 격리, 의료, 폐기물 이런 거는 오염물품이 들어있습니다 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혹시 만지다가 또 콘타 될 수도 있으니까 주머니에 표시하라. 그 다음에 5번 쓰레기통이나 빨래 주머니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여러분 감염병 환자하고 있어. 격리하는 환자예요. 쓰레기통이나 빨래 주머니는 가득 차면 넘치잖아. 넘치면 바닥에 떨어지면은요 바닥까지 다 콘타 시키잖아요. 오염되잖아. 그러니까 빨래 주머니나 이런 데는 3분의 2 정도 차면 교환하라. 그 다음에 격리실에서 나올 때는 여러분 나올 때 그냥 격리실 문 손잡이를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되겠죠. 종이 수건으로 문의 손잡이를 감싸서 잡고 문을 열어라. 그 다음에 7번 중요합니다. 감염병 환자 간호하고 나서 손은 어떻게 씻습니까? 감염병 환자라고 분명하게 명시했어. 그럼 내 손에도 균이 묻어 있을 확률이 엄청 높죠. 그럼 그럴 때는 소독수가 들어있는 대야의 물에다가 손을 먼저 씻어요. 일단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떡한다? 흐르는 물에 다시 씻는다는 거 중요합니다. 감염병 환자 간호하고 손 씻는 방법은 소독수가 들어있는 대야물에 먼저 일단 손을 씻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다시 씻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소독약 중에서요 포비돈 아이오다인이라고 해서 갈색깔 나는 베타딘이라는 거 들어보셨었죠? 그럼 이런 약은 주로 언제 쓰냐면요 수술 전 피부 소독에 가장 많이 쓰는 약이 뭐냐? 포비돈 아이오다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옆에는 그람 음성균, 그람 양성균이라고 나왔는데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균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균이 뭐예요? 진균, 곰팡이균. 그래서 진균이 가장 큰데 이런 진균 죽이는데 좋은 약이 뭐다? 포비돈 아이오다인이라는 거. 수술 전 피부 소독에 가장 많이 쓴다. 포비돈 아이오다인 기억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멸균법들 종류들의 쪼갰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버리지 마세요. 고압증기 멸균, 그래서 적용 물품들, 그래서 적용 물품에 드레싱 세트, 도뇨 세트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거는 건열멸균이라는 거 하죠. 그럼 건열멸균은 물이 닿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적용 물품 알아두세요. 파우더, 오일, 바셀린 꺼즈, 기름 묻었으니까 솜, 종이, 연고, 유리. 이때 유리는 열에 강한 유리 제품, 열에 강한 유리 제품 이런 것 등은 건열 멸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온 살균은 고압 120도, 건열 140, 160도까지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때 오유나 예방주사약은요 영양 성분이나 유효한 해롭지 않은 너의 필요한 치료에 필요한 균까지 싸그리 다 죽어버려. 너무 세면. 그래서 온도는 낮게 하고 원하는 것만 얻는 거죠. 다른 잡다구리한 균만 없애고 다른 균은 남아있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뭐라고 한다? 저온살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온살균은 온도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한 60 몇 도 정도인데 어떤 거에 한다? 우유, 예방주사약 이런 거는 저온살균 한다. 그 다음에 이오가스 이거는 멸균이에요. 이오가스 멸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멸균은 온도가 별명이 냉멸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에 비해서 온도가 너무 차가울 정도로 온도가 낮으니까 차가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차가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고압증기 140, 120도, 건열 160도 건데 이오가스는 38에서 55도예요. 숫자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다른 거에 비해서 온도가 낮죠. 그래서 별명이 냉멸균이라고 하고 주로 어떤 물건에다 합니까? 어떤 물건에 플라스틱, 고무, 내시경 이런 도구들은 이오가스 멸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고압증기 물건들, 그 다음에 건열 멸균하는 물건들, 이오가스하는 물건들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자비소독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식기소독에 적합하고 끓인 후에 어떻게 한다? 씻는다 라고 했어요. 끓인 후에 씻는다. 그 다음에 자비소독은 여러분 이때 끓인 후에 씻는데 보통 일반 제품 자비소독은 언제 넣어요? 끓을 때 넣으면 돼요. 물건들은 끓을 때 넣어서 얼마 정도 끓인다? 10분에서 20분. 끓을 때 넣고 얼마 동안 10분에서 20분 정도 끓여요. 그럴 때 만약에 유리 제품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처음부터 찬물에다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20분까지는 너무 길어. 깨질 수 있어. 10분간 끓이겠습니다. 유리 제품은. 됐나요? 같이 보시고 그럼 이때 여러분 이 중에서 모든 균을 다 죽일 수 있는 거는 이 중에 어떤 거예요? 고압증기 멸균. 왜? 이름에서 멸균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건열 멸균. 왜? 멸균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에는 이오가스라고만 적혀 있는데 뒤에 무슨 말이 빠졌어요? 멸균. 이것도 멸균이니까. 이런 거는 멸균이에요. 그런데 자비소독은 문제를 보시면 자비소독은 세균의 포자균들 그리고 박테리아 일부 바이러스를 제외하고 모든 균을 죽인대. 그 말은 여러분 이거는 못 죽인다는 거지. 일부는 못 죽이고 남아있는 다른 것만 죽인다. 그게 바로 소독이잖아. 이것까지 전부 다 죽인다. 이랬다면 뭐예요? 멸균. 됐나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아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아포를 형성하는 균을 사멸시키는 방법 알아두세요. 금방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소독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건간호 때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에 있어서 물리적 보존법, 화학적 보존법 기억나요? 이때 물리적인 거는 약이나 약품이나 이런 걸 쓴 게 아니고 끓이고 건조하고 가열시키고 말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물리적인 거고 약품은 쓴 거는 화학적 소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물리적 소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하면 열을 가한 거, 그 다음에 햇빛 준 거, 건조시킨 거 이런 거는 물리적이야. 그런데 약품 소독을 했다 이런 말하면 그건 뭐예요? 화학적 소독에 들어갑니다. 그 밑에 거 참고로 하시고 그 밑에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끝이 날카로운 기구를 응급으로 쓰고자 합니다. 급해요. 그럼 급할 때는 어떻게 한다? 멸균까지 할 시간이 없다고. 그럴 때는 70% 알코올에 멸균한다 그러지 않잖아. 알코올에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소독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끝이 날카로운 기구를 응급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한다? 소독을 70% 알코올에다가 한다 하는 거 보실 것. 자, 이번에는 일반격리법이라고 해서 36페이지 여러분 밑에서 세 번째 줄 있죠? 일반격리법
중요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보기들도 여러분 전부 다 보기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일반 격리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번에 환자방을 드나들 때마다 손을 씻는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일반 격리는 양압장치가 되어 있는 병실을 쓴다. 양압장치가 되어 있는 병실을 쓴다. 여러분, 양압은 일반 환자들이 있는 거야. 지금 여기는 격리 환자예요. 격리 환자. 격리는 그 사람이 균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어떤 병실이 좋을까? 음압 병상이 좋겠죠. 음압 장치가. 그래서 이거는 X. 그 다음에 3번에 격리실은 균을 갖고 있어요. 아침마다 문을 열어라. X. 문을 열면 그 문을 연 틈으로 균이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4번 격리는 지금 문제가 격리법에 대한 거예요. 격리는 화상 환자, 백혈병 환자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한다. X. 화상 백혈병 환자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죠. 이런 환자들은 무슨 격리야? 역격리라고 하죠. 일반 격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5번 격리 이거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 내과적 무균술을 사용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번에는 감염병 환자를 간호할 때 가운 사용법이에요. 자, 가운 사용법입니다. 자, 이때 벗을 때는 병실 밖에 있는 빨래통에 넣는다? 아니요, 병실 안에 있는 빨래통에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병실 밖에서 오염된 이 가운을 벗다가 병실 밖 깨끗한 공간에 내 오염된 가운을 떨어뜨리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병실 밖에 빨래통에 넣는다. 이래 말하면 X.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오염되어 있는 쪽의 가운이 간호사 유니폼 쪽으로 오게 한다. 그럼 간호사 유니폼이 버리잖아요. 콘타 되잖아요. 오염된 쪽이 오면 이것도 X.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허리띠를 풀고 뭐를 하라 그랬습니까? 손을 씻는다 라고 했죠. 손 씻은 허리띠를 푸는 게 아니라 X. 그 다음에 9번 목둘레의 끈은 오염된 것으로 본다. 목둘레 끈은 깨끗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허리띠를 풀고 손을 씻었어요. 그 다음에 10번 중요하죠. 가운을 걸어둘 때는 깨끗한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걸어둘 때. 그럼 이때 걸어둘 때 격리실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격리실은 오염구역이죠. 그럼 그럴 때는 오염된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바깥으로. 그리고 다시 착용할 때 안전하도록 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싸그리다 알아두셔야 돼. 자, 이번에는 대상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후 감염 예방법.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환자의 혈액에 내가 찔렸어. 또는 체액이 묻었어. 이럴 때 감염 예방법이에요. 그럼 우선은 찔려서 혈액에 감염됐다 하면은 어떡한다? 이때 막 찔린 그 피가 나는데 그 자리를요 소독솜 같은 걸 꾹 눌러서 지혈시키고 이러면 안 되고요. 충분히 혈액을 짜내고 그리고 비누와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상처를 소독하라 그 말이고요. 만약에 또 접촉을 했어. 그 분비물 같은데 그럴 때는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물에 5분에서 20분을 씻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나 항체가 없는데 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일주일 안에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하고 그 다음에 B형 간염 예방접종하고 함께 하라고요. 이건 뭐하고 비슷해요? 엄마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 애기 B형 간염 예방접종할 때 1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B형 간염 면역글로불린 하고 B형 간염 예방접종하고 함께 했었잖아. 그거랑 똑같이 내가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B형 간염 항체도 없어요. 안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환자 바늘에 찔렸어요. 그럼 지금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될까? 예방접종 안 했으니까 이왕 하는 거 예방접종도 하고, 또 지금 찔린 게 걱정이니까 치료제도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1차 때 일주일 안에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하고 B형 간염 예방접종하고 함께 시행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기록은 어떻게 한다? 적색, 반번, 에러 났을 때 맥박 기록할 때는 붉은색 한다. 그 다음에 시제는 자, 기록을 할 때는 과거식으로 쓰라. 갔다 왔음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 현재도 돼. 다녀옴 이런 것도 괜찮아. 근데 미래 30분 후에 돌아올 것임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록은요. 투약을 하고 나서 기록해야 돼. 모두 기록은요. 후에 할 거야. 그래서 후에서 투약 후, 처치 후, 간호 후, 그 다음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할 때는 금식, 약으로 뭐요? NPO 이런 거, 경구 하면은 PO 이런 거, 그죠? 절대 안정, ABR 이런 거, 공식 약어는 써도 돼요. 그리고 서명을 할 때는 성과 이름을 모두 적고 환자가 우울해 보임 이런 거 잘못 기록인 거죠. 자신의 마음을 넣어서 환자의 표정을 보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인 거잖아. 환자가 좀 우울하게 원래 생긴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런 경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지 마라. 환자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록은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어떡하라? 객관적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중요하죠, 여러분. 자, 우리가 섭취량, 배설량이라고 말했을 때 배설량에 들어가는 거 하면은 소변, 설사 들어가, 소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젖은 드레싱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드레싱, 꺼즈 같은 거 원래 꺼즈가 무게가 얼만데 젖었을 때 얼마면 그 차이가 배설이 되겠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한 발한. 어떤 말이 들어가요? 심한 발한 배설량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배액량 뭔가 복수천자 이런 물 뺀 거 있죠? 배설량에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구토 이런 거 들어가겠지. 그리고 기저귀, 애기들 기저귀 있죠? 기저귀 숫자는 안 들어가요. 한 장 적셨다, 두 장 적셨다는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기저귀의 적신량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럼 기저귀에 소변을 얼마를 적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기저귀 무게를 다는 거야. 그리고 적셨을 때 오줌 쌌을 때 기저귀 무게를 다는 거야. 그럼 그 사이 갭이 생기겠죠. 몇 그램이라도 그죠? 그 무게가 뭐예요? 배설량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설량에 들어가는 거는 요런 것 등이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and 하나 더 적을까 여러분? 호흡을 하는데 엄청나게 과도 호흡을 하는 거야. 우리가 숨을 쉬면 여러분 숨을 쉴 때마다 수분이 날아가거든. 근데 그때 호흡이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라 차분할 때 호흡이 아니라 이렇게 숨을 쉰단 말이야. 그럼 그때 수분이 날아가는 것도 배설량에 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분명히 배설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배설량에 들어가는 것은 해가지고요. 안 들어가는 거랑 들어가는 거를 당신 수험생이 잘 아느냐 해서 물어볼 거거든. 그럼 저라면요. 배설량에 안 들어가는 거를 알아둘 것 같아. 그럼 배설량에 안 들어가는 거에 뭐가 있냐면요. 아까 설사는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정상대변은 안 들어가요. 그냥 한 번 봤다, 두 번 봤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 다음에 또 배설량이 안 들어가는 게 아까 심한 바람이라는 거 있었죠. 여기 있는 심한 바람은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심한 바람 말고 그냥 좀 뛰어왔더니 땅이 약간 맺혀 있는 정도 뜨끈뜨끈하게 좀 젖어 있는 상태 그런 바람은 안 들어가요. 여기서 어떤 말이 빠졌어요? 심한이라는 말이 빠지면 배설량에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도호흡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과도호흡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정상적인 호흡 또는 시험 문제에서 구강호흡, 과호흡이란 표현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호흡이야. 이럴 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이번에는요. 가글액 이런 거. 가글액은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죠. 입안 공간에서 머금었다가 버린 거니까 이런 거는 안 들어간다는 거 네 가지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만 걸러내면 답 찾을 수 있습니다. 봐주실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붕대가물대 주의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붕대가물대 주의사항. 자, 붕대가물대는 어떻게 합니까? 관절을 신전시킨 상태로 감는다 하면 X. 관절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그 붕대를 감는다. 그리고 붕대를 감을 때는요, 말단에서 체간으로 감는다. 그래서 어디부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감는다. 그리고 감더라도 끝부분은 어떻게 한다? 노출시킨다 라고 했어요. 끝부분은. 왜? 혈액순환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환자가 청색증이 있는지, 또는 이 환자가 창백한지, 붕대감은 쪽이 쪼여가지고 창백한지, 꼬집어도 감각이 무딘지, 또는 차가운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혈액순환에 관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챙긴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붕대를 감는다는 거는 거기에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상처가 있어서 그쪽에 드레싱이 막 젖어 있어. 그리고 또 그쪽으로 분비물이 막 나와. 그럼 그럴 때 붕대를 감으면 그 붕대에도 분비물이 묻어서 붕대라는 게 압박 붕대잖아요. 압박 붕대 탄력이 쫀득쫀득하잖아. 근데 분비물이 묻으면 분비물이 마르면서 쪼그라들어서요. 우리 걸레박 쪽 빨았을 때 쪼그라 쭈글쭈글쭈글한 것처럼요. 어떻게 된다? 수축이 돼. 그럼 너무 많이 수축이 빡 되면 뭐가 안 통해? 피가 안 통해. 그래서 분비물이 있을 때는 마르면서 수축될 거를 미리 예상해서 약간 어떻게 한다? 느슨하게 감아준다.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붕대법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자, 붕대법에는 종류들이 있는데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는 그림 문제로 물을 수 있겠죠? 당연히 이 부분 여러분 그림 문제로 물을 거야. 그림 문제. 그럼 그림 문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요 그림 봐봐. 요거.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 같은 부위를 어떡합니까? 같은 부위를 계속 몇 번 감죠? 다른 데 안 감고 같은 부위만 감고 있죠. 이렇게 하는 붕대법을 뭐라고 한다? 환행대라고 한다.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에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요 그림 보세요. 자, 요 그림은요. 붕대를 감았는데 어때 보여요? 좀 촘촘하게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감았는데 설렁설렁 감아서 겹쳤어요? 안 겹쳤어요? 붕대가 겹치지 않고 여기 피부가 약간 보이죠? 그죠? 그래서 겹치지 않고 감는다 이런 말 들어갈 거야. 문제에서 겹치지 않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 붕대법이 뭐다? 사행대라고 합니다. 겹치지 않게. 그래서 가볍게 고정할 때 쓰는 방법이 사행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보시면요. 요 그림을 보시면 요 그림은 붕대를 어떻게 감습니까? 겹치면서 감고 있어. 약간 겹쳤죠? 약간 겹쳤죠? 겹치죠? 약간 겹치면서. 그래서 얘는요. 보기에서 분명히 약간 중첩되게 이 말 나올 거야. 중첩이라는 말은 겹쳤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겹치면서 감는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을 뭐라고 한다? 나선대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나와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 나선대 같은 경우는 굵기가 비슷한 곳에 보통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손가락 하나 길이는 손가락 하나 굵기는 비슷하잖아요. 또는 몸통 또는 팔의 윗부분 이런 데는 굵기가 일정하잖아. 굵기가 비슷한 곳에는 약간 겹치면서 하는 나선대를 해주고 굵기가 급격히 변하는 종아리 같은 데 있죠. 그 발목에서 종아리까지 굵기 변하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어떤 붕대법을 한다? 자, 이 그림 보세요.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약간 겹치면서 감지만 손가락으로 딱 끌어서 이 그림으로 여러분 촉이 안 와? 이 그림 보니까 촘촘해 보여요? 안 촘촘해 보여요? 되게 촘촘해 보이지? 그죠? 이 붕대법이 나선절전대라고 합니다. 나선 절전대. 그래서 얘는 굵기가 급격히 변하는 곳에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그림이요. 다섯 번째 그림은 끝에 머리 있잖아요. 머리를 다쳤어. 그래서 머리에 전체를 덮어 씌워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붕대가 어떻게 합니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해서 붕대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 또는 이런 절단 부분이나 또는 손가락이든 이렇게 잘린 부분 있죠. 잘린 절단 부분. 그런 부분을 전체를 덮어버리니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했죠. 이런 붕대법을 회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귀대는 절단부, 말단부 이런 거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여기 6번의 그림을 보시면 6번의 그림은 X자로 꼬이고 있죠. 그럼 X자라는 말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니까 팔자처럼 꼬이는 거죠. 팔자라는 게 여러분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방법은 팔자대라고 합니다. 주로 언제 하냐면요. 관절, 돌출 부분 이런데 하는 거는 팔자대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밑에 참고로 바인더 중에서 바인더 복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방 바인더는 유방을 꽉 쪼매주겠죠. 당연히 이건 언제 할까? 출산하고 나서 비수유부, 젖 안 먹일 때 유방 우열 이런 거 막을 때 제가 압박 붕대로 조여준다 이런 말 했죠. 그럼 그럴 때 하기 좋은 게 유방 바인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그림 문제로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림은 무슨 그림? 이거는 무슨 붕대법이에요? 환행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볍게 설렁설렁 감는 이 붕대는 사행대. 약간 겹치면서 감는 이 붕대법은 나선대. 그 다음에 굵기가 변하는 곳에는 좀 더 촘촘하게 감아야 돼. 촘촘해 보이죠? 이런 붕대법은 나선절전대. 그 다음에 절단 부분, 말단 부분, 이런 끄트머리 쪽에 하는 거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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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회귀대. 그 다음 관절이나 돌출 부분은 X자로 팔자 모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는 팔자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붕대법 정리하십시오.